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 며느리가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 제사는 아버님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셨던 걸로 준비하는 거 어때요? 시어머니가 기특해서 아이고 좋지. 어떤 거? 아버님이 동남아 여행 좋아하셨잖아요. 어머님 힘드시면 그냥 계시고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네. 이번 설 연휴에 134만 명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줄이 끝이 없다고 하죠. 재충전하고 오셔서 효도도 많이 하시고 내수 진작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하루 전입니다. 김명준 뉴스파이터 변함없이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변론을 직접 하려고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헌법재판소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날 김용현 전 장관과 대면을 하고 계엄에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는데 이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자, 지난 21일에서 두 번째 출석이었는데 네. 저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빨간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어허.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죠. 그런데 저 머리가 이미 헤어스타일을 하고 온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미리 머리 손질을 받냐며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이자 특혜라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말끔하게 예. 머리 손질하고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출석했을 때 제가 헌법재판소 저기 확인을 했더니 아마 이제 그 법무부에서 허락을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좀 일찍 도착해서 경호처 관리하에서 대기실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것으로 법무부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특혜를 줬는지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 번호 같은 경우에도 10번을 받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등등에 대해서 그 재판정 나올 때는 항상 그 사복을 입었어도 그 번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구치소에서도 그것을 재량으로 자기들은 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외를 주는 특혜를 왜 줬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뭔가 이 머리를 깔끔하게 이 애초에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때나 그 공수처에 들어갈 때나 그 관제에서 나와서 체포돼서 그럴 때 모습과 비교하면 좀 깔끔해지고 단정해진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구치소에서 독방에서 계속 있다가 이렇게 헌법재판소나 혹은 사법부의 어떤 그런 그 재판정에 나갈 때 구치소에서 아무런 어떤 단정한 어떤 헤어스타일링 받지 않았다면 아마 머리가 저렇게까지 단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뭐 거의 2대8의 어떤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머리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직무를 할 때 헤어스타일과 진짜 비슷하네요, 진짜. 네, 그렇죠. 뭐 정돈돼 있는 정도 네. 이상으로 지금 헤어스타일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 행정의 담당자 법무부 아닙니까?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측에 협조 요청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현직 신분이고 또 이제 의전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중대성, 헌법재판소의 출석의 어떤 재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좀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서울구치소는 당연히 법무부에 이제 이 의견을 이제 물었고 그래서 법무부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전 교정시설 내에서 선거와 관련된 그런 피의자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선거 방송 촬영을 했는데 그 후보자 분장을 해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송영길 대표 얘기를 하는가 봐요. 네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줬고요. 송영길 대표 맞습니다. 소나무당과 관련돼서 이번에 총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인번호 역시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므로 구치소장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일단 헤어스타일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면 이제
보통 이른바 형평성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과거에 전직 대통령 구치소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비교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구속수감대 재판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요, 네. 재직 때처럼 이른바 올림머리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인데요, 보시면 것처럼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집게핀이 보였고 잔머리도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2018년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할 당시에도 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예전에 대통령 시절에 했던 머리 스타일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수임 번호가 붙은 수영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었고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일반 사복을 입긴 했지만 왼쪽 깃에 수임 번호 있죠. 수영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동그랗게. 거.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마저도 달지 않고 나와서 특혜 시비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혜 시비가 나오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이 법조인이시니까 앞서 이제 법무부도 뭐 헤어스타일랑 같은 거는 그 과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 요청이 왔을 때 이 허가해줬다, 허락해줬다 했는데 수인번호 같은 거를 안 단 거는 이 부분은 특혜의 어떤 거예요? 일단 예외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복을 하고 출정을 해서 형사재판대에 섰을 때도 수임번호, 왜냐하면 이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스란히 이제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딱 떨어지는 규정은 없다라는 거고 하고 이 교도행정 차원에서는 이거는 재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달아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라고는 합니다만 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 네. 사실 두 전직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지금은 직무집행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차등성을 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하.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달아야 할 수인 번호가 다른 옷에서 발견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 윤 대통령의 입는 이 수의에 수인번호 0010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번호가 붙은 티셔츠가 헌재 근처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어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했을 때 그 한 남성이 안국역 인근에서 이 티셔츠를 팔고 있었다고 해요. 알아요? 네, 3만 원에 팔고 있었다고 3만 원? 네, 0010 당신과 함께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 지지자들이 이 티셔츠를 사서 저렇게 어깨에 두르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종근 평론가님 저걸 굳이 요즘 말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탄핵 반대 굿즈예요. 뭐예요 이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굿즈라고 할 수 있고 굿즈라고 표현하는 건 그만큼 열혈 지지층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에 관련된 어떤 상품들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시절에 왜 그 대통령실에서 시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느 대통령이든 왜 청와대에서 그렇죠. 청와대 그 이 봉황이 봉황 그려진 그려진, 그 시계가 있는데 사인이 있고 대통령의 원래 윤 대통령의 시계가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인기라는 건 이렇게 선물을 받거나 했을 때 이제 그 중고로 매매를 하는 어떤 가격이 별 차이가 없었고 또 거의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강변하는 그런 사이에 이 시계가 4배 가까이 뭐 이제 가격이 더 폭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뭐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더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라는 네. 어떤 상황에서 굿즈가 이렇게 잘 팔린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하. 지금 이제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주말에도 뭐 찬반, 이 탄핵의 찬반 집회가 열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옥중 메시지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지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들 생각이 많이 난다. 설날에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옥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서신 발신이 제한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변호인 구술, 즉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듣고 변호인들이 이 구술 내용을 정리해서 올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계속해서 탄핵 심판의 변론은 계속되니까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따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제목을 보세요. 대체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담 아나운서. 남북 하나재단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북 하나재단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는 사업을 하는 통일부 산하기관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네. 이 재단의 이사장이 툭하면 이제 성희롱성 발언이나 그걸 비롯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요. 직원들이 이거를 폭로를 했습니다. 어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용이 좀 가관입니다. 먼저 어떤 발언이었는지 좀 전해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직원에게 예전에는 밭을 매다가도 애 낳고 사흘 만에 일했다. 라면서 그 정도 휴직을 하면 내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자리가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조민호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의 말인데요. 이게 복직한 직원에게는 약간 협박성 발언으로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직원은 아내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왕절개가 뭘 애 낳는 거냐, 박스에서 꺼낸 거지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조민호 이사장 본인도 어머니 복중에서 태어났으면서 지금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 그 제왕절개를 박스에서 꺼낸 이종근 평론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네, 하나재단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일단 성인지 감수성이 최하고요. 근데 성인지 감수성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반바지를 입고 오면 막 그 시선을 계속 아래로 훑는 이런 어떤 성희롱성 그런 태도 많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하나재단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탈북민들이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말고 민간인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하나재단입니다. 아하. 무조건 이 국정원의 어떤 조사 마치면 하나재단에서 정착을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남한의 가장 그 민간인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대한민국을 소개해야 되는 네. 그런 곳이거든요. 네. 거기에 책임자가 탈북민 직원을 바퀴벌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니 탈북민들을 정착시키는데 가장 애를 써야 될 그 재단의 책임자가 탈북민 직원들을 바퀴벌레라고 부른다면 이 하나재단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직원분들의 얘기, 주장이라고 해두겠습니다만 저 직원분들이 없는 말을 일부러 만들어내리는 만무하잖아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분했으면 이렇게 지금 언론에 제보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을 탈북민 직원들을 바퀴벌레라 부른다고 그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안진영 기자님. 그런데 이 막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직원이 녹취한 이 녹취록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 역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직원들 간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족보가 없고 조상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기모노의 유래를 설명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는 허리에 담요 차고 남자만 오면 자리를 깐다. 그러니 누가 아비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임진왜란 때 남성이 많이 전사하면서 아무 데서나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하면서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러시아 역시 같은 상황에 놓였다. 남성이 많이 죽었다. 즉 그래서 한국 남자들도 러시아로 가면 된다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녹취록이 어떻게 이 시점에 정확하게 녹취가 됐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성희롱성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다시 시작됐을 때 녹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듣고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귀를 의심하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것도 남북 하나재단에서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남한의 품에 대한민국 품에 안겨서 제일 먼저 접촉하는 기관의 그 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게 사실이야? 귀를 의심하실 거예요. 근데 장윤민 변호사님, 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놔두면 안 되고요. 심지어 거기 직원분들이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 관할하는 통일부에 이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직접 감사에 착수를 바로 했고요. 그리고 신고된 행위가 15가지로 나뉘어졌는데 이 15가지 행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단 측에는 중징계 조치를 권고했는데요. 일단 가관인 건 바로 이 조 이사장의 해명 내용입니다. 본인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내가 앞뒤 맥락을 잘 헤아려서 한 진술의 진위를 좀 살펴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아까 탈북 그 직원분들한테 바퀴벌레 비유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바퀴벌레의 강인한 생명력을 비유적 차원에서 내가 설명을 하다가 이야기한 거에 불과하다. 진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고요. 제왕절개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이건 비하 의도가 아니라 의학적인 비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일단 오늘 이사회에서 조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지문 교수님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격한 편일 수도 있지만 예. 뚫린 입이라고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이걸 말이라고 지금 우리가 귀가 오염되게 이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참 들으면서 안 들은 귀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바퀴벌레라고 한 게 진화생물학적. 그러면 사람들이 직원들이 본인한테 이사장한테 바퀴벌레 그러면 좋겠어요? 아, 진화생물학적이라며요. 네. 이 조 이사장한테 바퀴벌레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 좋겠냐고요. 지금 뭘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아니 직원들을 향해서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사장으로 그 직원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통일부는 뭐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런 사람을 이사장이 앉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고. 근데 문제는요. 반성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심의위원회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에 부족에 대해서 일부 발언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지만 일부 발언은 부인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것만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신고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만약 사실이더라도 사실을 왜곡하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15건으로 지금 신고가 됐거든요. 네. 그거 다 쪼갠 거다. 이 아. 개별 사안이 아니다. 쪼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기억나는 일이 다수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기억 안 할지 모르지만요. 피해 당하는 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의 평소의 말의 태도가 네. 잘못됐기 때문에 네. 이게 평상시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해임했으니까 다행인데 네. 저는 저것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장윤민 변호사님, 자, 늦은 감은, 자, 늦게나마 해임된 건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직원분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 거 혹시라도 형사처벌 내지는 또는 민사적으로 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명예도 훼손당했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많다. 혹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임에 이를 정도의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됐다라는 건 상당히 그 중대성이 어쨌든 공식 절차 하에서 인정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이 발언들과 관련해서 특정 직원에게 바퀴벌레라고 지칭을 했다는 건 이건 모욕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모노를 대단히 좀 부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여성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빠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맥락에서 특정 직원한테 일본 여성을 닮았다 뭐 이렇게도 지칭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모욕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개별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모욕죄 형사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요.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 이른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적인 형사적인 두 가지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버젓이 그동안 그리고 해임은 됐지만 통일부도요. 그동안의 비판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거예요? 반드시 이번 일로 앞으로 올 사람은요. 반드시 이 검증도 철저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분위 바꿔볼게요. 그동안 남편 강경준 씨의 불륜 때문에 뭐 한동안 마음고생 물론이고 방송에서도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장신영 씨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뭔가 방송 지금 뭐
장시영 씨가 방송에서 나온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요. 이담 아나운서. 네, 장신영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신영 씨의 남편이자 배우인 강경준 씨가 2023년 12월에 상간남으로 지목되면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장신영 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송이 지난해 중순쯤에 종결이 됐고요. 네.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신영 씨가 한 요리 프로그램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장신영 씨가 두 아이의 엄마이자 또 8년차 주부이기 때문에요. 굉장한 이 살림 내공, 요리 내공을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네. 제작진에 따르면 뭐 손도 굉장히 빠르고요. 요리 감각도 있어서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는 음식들을 좀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네. 또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또 입맛이 다르대요. 근데 그걸 딱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밥 반찬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부로서 생활력도 강하고 또 알뜰한 면모까지 공개를 하면서 짠신영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장신영 씨의 복귀를 두고요, 많은 또 대중들이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요리 관련 프로그램인데 아마 촬영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31일 날,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건데 지금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환영하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이담 아나운서 설명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시선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그 이유는 지금 강경준 씨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경준 씨가 노출이 될 거고 남편의 복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한간에서는 강경준 씨 관련해서 장신영 씨가 공식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2차례 정도 직접 입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남편은 수없이 반성하고 자책을 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10월 한 예능 프로그램은 장신영 씨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발가벗겨진 것 같다. 내가 먼저 손 잡아도 되겠냐고 물었고 남편은 사죄를 했다. 그래서 다시 같이 가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중들에게 남편과 나눴던 얘기를 스스럼 없이 얘기를 했는데 장신영 씨 입장에서는 어떤 잘못을 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나와서 직접 이런 심경 고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시 남편의 복귀를 돕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죠. 얘기 듣고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장윤 변호사님. 진짜 쉽지 않은 고백, 이 마음고생한 걸 털어놨을 때 많은 분들이 아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이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라고 응원을 많이 보내줬는데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응원은 응원이고 그런다고 남편이 다시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하는 건 별개의 일이야. 또 이런 입장인가 봐요, 또. 지금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복귀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복귀를 하더라도 드라마로 복귀를 하면 이렇게 구설에 오르진 않았을 텐데 개인사랑 사생활 같은 걸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리하는 그 과정 중에 드러내야 되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노출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이 한편으로 나오고요. 혹여나 지금 뭐 장신영 씨만 나오는 거는 뭐 인정을 하겠지만 남편의 복귀를 위한 하나의 좀 전제로 나오는다면 이건 굉장히 반대하겠다. 이 강경준 씨 같은 경우는 평생 반성하며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장신영 씨 자체는 오히려 본인도 이제 피해를 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신영 씨만 출연하는 거고 그 과정 중에 남편을 살짝 언급하는 정도면 우리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안진용 기자님, 뭐 제작진이 만약에 촬영을 마쳤을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왜냐면 다음 주 방송인데 아직까지 촬영을 안 했으려고요. 그런데 촬영을 했다면 그렇다고 이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촬영본을 이른바 이 하이라이트 부분, 중요 부분을 미리 사전 공개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남편 안 나와요. 남편 일절 안 오니까 너무 심려침하죠.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또.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인 게 일단은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편스토랑이라는 게 요리를 소재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출연 연예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관찰 예능입니다. 아. 그리고 요리라는 게 어디 식당을 가는 게 아니라 재료를 사와서 본인의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출연진도 보면은 가족 노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신영 씨 경우에도 강경준 씨가 아무래도 살짝 노출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분명히 화제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프로그램에 많은 출연진이 들고 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화제성이 있는 건 아니죠. 장신영 씨는 이 남편의 사생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더 화제를 모았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강경준 씨가 출연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제작진이 먼저 절대 강경준 씨는 나올 일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논란을 당장은 닫을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향후 강경준 씨가 더욱더 방송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퇴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제작진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장신영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 31일 방송이니까 이미 녹화는 마쳐놨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편집이 이루어질지 어디까지 노출될지 대중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진봉 교수님은 또 이제 방송 미디어 쪽의 전문가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논란이 뻔히 일줄 그리고 아내 강경준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장신영 씨가 이미 이 예능에 출연하고 촬영까지 했다는 거 알 거냐는. 그리고 그때 같이 나오는 자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공개가 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혹시 나오는 촬영을 했다면 나중에 그때는 촬영했더라도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내가 나오게 되면 내 아내에게 누를 끼칠 수 있으니 나는 빼달라고 하든가 오히려 자신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자신이 물론 이 배우 출신이긴 하지만 굳이 꼭 이걸로 해야 돼요.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길을 터주는 게 맞지. 맞죠.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가족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드라마에 나오면 누가 뭐라 합니까? 장신영 나와서 본인의 역할을 하는 걸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성상 가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또는 뭐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남편 얘기를 꺼낸다 이걸 통해서 강경준 씨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는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사에서 이런 분을 섭외한 거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란을 저는 안지정 기자가 잘 지적했는데 화제성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네네. 것이고요. 그래서 방송사라고 하는 기관은 어쨌든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시청률에 도움이 되고 광고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독이 든 성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장의 시청률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비판을 받게 되면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택이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이라고 보지 않고요. 일단 촬영을 마쳤으니까 출연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준 씨나 또는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 노출되는 걸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부분은 도리어 프로그램 전체에 지금까지 잘 돼왔던 프로그램에 악이 되고 독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언제 시청자들이 강경준 씨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네. 다만 이거는 강경준 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얼마나 반성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비춰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 다시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내가 방송에 복귀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장신영 씨도 또 온 가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강경준 씨 입장에서는 정말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더 많이 하면서 네. 본인의 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벌써 다음 주 31일 해당 프로그램 방송 시간을 시청자분들은 기다리게 돼 버렸네요. 이거 어찌 된 건가요? 제작진 입장에 성공한 건가요? 다음 주 방송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세상에. 아니, 제가 지금 눈을 비비고 제목을 잘못 읽은 겁니까? 이 당하는 농약 들기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좀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사건 설명을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전북의 한 농촌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성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먹는다고 해요. 들기름 건강에 좋다고 많이 소문났죠. 네, 뭐 신진대사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네네. 아침에 또 들기름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한 숟가락씩 먹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난해 4월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들기름을 한 숟가락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겁니다. 좀 쓴맛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맛이 여전했고 석연찮긴 했지만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비빔밥에 이제 채소를 넣고요. 들기름을 많이 부어서 이제 그렇군요. 비벼서 먹는데 네. 한 입 먹는 순간 또 많이 넣었으니까 느껴진 거죠. 역한 맛과 냄새 때문에 확실히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고요. 네. 바로 밥을 뱉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들기름병을 바로 경찰서에 들고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4월이면 지난해 4월에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가끔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4월에도 일찍 찾아온 뭐 이상기온 여름 그런 날씨 때문에 막 온도가 올라가서 더웠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들기름이 높은 온도에 상한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들기름 한 숟갈에다가 생달걀을 같이 섞어서 드셨다고 해요. 처음 증상을 느꼈던 첫째 날이고 속이 불편하고 좀 혀가 좀 따끔거리기는 했는데 한 3일째쯤에 비빔밥을 이제 해 드시려고 들기름을 좀 많이 넣었대요. 이렇게 한 입 먹으니까 좀 심한 악취가 느껴져가지고 좀 맛도 이상하고 해서 그때 뱉어내면서 좀 이상함을 느끼셨대요. 단순히 좀 상한 맛이 아니었었나 봐요. 혀도 계속 따끔거리고 배도 아프고 심장도 좀 빨리 뛰는 느낌. 담당 형사가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들기름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환약 속에도 가루 농약을 탔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어머 대박 사건 지금 뭐예요? 농약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일단 이 남성 사흘 동안은 들기름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지만은 뭐 크게 이상은 없다는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먹었다는 거죠.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이 비빔밥에 들기름을 많이 넣었더니 역한 냄새가 심하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곧바로 뱉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해당 이 음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들기름에서 농업용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어머나 거죠. 세상에.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약에서도 가루 형태의 농약이 섞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행히 이 환약은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럼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러니까요. 가장 궁금해지죠.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네? 60대 아내였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 아내는 창고에서 직접 이 들기름병에 농약을 섞었고 게다가 이 넣다 보면 색이 희석해서 이상해질 수 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놀라유를 첨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차고 지금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아내가 왜 대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경찰이 직접 집에 방문을 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 범행 사실을 시인을 하면서 이유를 당연히 경찰에 이야기를 했겠죠. 네. 자, 남편이 취미 생활에 너무 몰두해서 바깥으로만 돌고 있다.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 보니까 판소리였어요. 판소리를 배우러 바깥에 자주 나서서 바깥으로만 돌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심지어 바깥에 나가서 자신의 흉만 보고 다닌다. 그래서 농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몸이 아프면 성질이 차분해지고 말수도 줄어들 것 같아서 넣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말 같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아. 이걸 말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아니죠. 말수를 줄이려고 농약을 탑니까? 뭐 하는 소리예요? 세상에 말이 진짜.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서 뭐 말을 줄이도록 하면 되지. 뭐 이게 농약을 왜 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해명이다. 왜냐하면 네. 판소리는 본인의 유일한 취미라고 얘기하면서요. 판소리를 배우러 다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농사일을 제대로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내가 예전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어머나. 입버릇처럼 해서 그리고 또 판소리만 나오면 국에다가 약타 쥐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또 아내가
남편이 신경외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왔나 봐요. 통상적인 진료를 받고 오자 자녀들에게 네 아빠가, 그 남편이 조울증 환자다. 어머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남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들도 있었는데요. 네. 마을 주민들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라며 100명이 넘는 사람이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거는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고 분명한 범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장윤 변호사님. 맞습니다. 언뜻 보면 이거 살인 미수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농약이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상해 미수죄로 기소가 됐고 법원은 당연하지만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면서요.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선 일단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인 남편과 합의를 보지도 못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다만 이 가해자가 네. 피해자,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내지 부당한 대우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원망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굉장히 계획적인 점은 아니라는 점을 또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서요. 네. 아내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남편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는 않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집행유예 됐다고 해서요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땀만 먹지 말고요 정말로 남편에게 석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반성도 하고 그만큼 잘 대고 다시 부부관계, 깨진 부부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뭐 그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제목을 봐도 뭔가 이번엔 제목이 좀 훈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한파가 몰아치던 시기 서울의 한 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시민의 행동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이 훈훈한 상황을 함께 보시죠. 자, 이른 아침 한 여성이 편의점 앞에 서 있는데요. 네. 한겨울에 외투도 없이 누군가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여성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네. 자, 지팡이를 집은 한 노인이 뒤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성 무얼 하나 봤더니 따뜻한 음료를 하나 꺼내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 노인의 손에 꼭 쥐어줍니다. 네. 그리고 외투가 벗겨지지 않도록 살뜰히 챙기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에? 설마요. 저렇게 옷 매무새까지 잘 여며드리고 챙겨주는데 장윤 변호사님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영상만 보면 본인 어머니 챙겨드리는 정도로 지극정성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본 사이였다고 어머나? 합니다. 지금 처음에 내복 차림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이 노인분은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나와서 집을 못 찾아고 헤매다가 추위 속에서 1시간 넘게 길을 헤맸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정말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분의 관심이 이 노인분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체감 온도가 그날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정말 추운 날씨였다. 영하 15도요 체감 온도가? 그러니까 정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 노인분을 어머나, 보더니 참 세상에.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본인도 추웠을 텐데 외투를 벗어서 이 노인분한테 잘 입혀드린 다음에요. 세상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얼마나 또 오래 추우셨을까 마음을 쓰였는지 이 편의점으로 모시고 가서는 따뜻한 음료를 또 대접을 한 겁니다. 어머나. 그리고 거기서 또 마친 게 아니라 경찰한테 신고를 한 다음에 경찰이 올 때까지 옆에 자리를 지켜줬던 거예요. 정말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경찰은 출동을 해서요. 이 여성분한테 옷을 바로 돌려드리고 할머니를 따뜻한 곳으로 먼저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구대로 모시고 간 다음에 네. 일단 가족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제 지구대로 경찰분들이 저 노인분 어르신을 모시고 가셨으니까 일단 한시름 덜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족을 찾아야 되는 아.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선 할머니를 안심시킨 뒤에 차근차근 대화를 하면서 인적 사항을 여쭙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걸 근거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민 조회를 통해 가족을 찾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왜요?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여쭤봤대요. 아이고. 근데 이름 석자를 말씀하신 게 너무 빠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주민 조회를 통해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조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그러면 지구대까지는 모셔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이대로 그냥 찾지 못하고 가는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좀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경감님께서 겉옷을 벗어서 덮어드렸고 유자차나 따뜻한 물 같은 거를 계속 갖다 드렸죠. 성함 자체를 말씀은 하시는데 추우셔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못 하셨어요. 치매 할머니시고 지팡이 짚으셨던 분이셔서 멀리서는 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주민 중에 비슷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신지 그리고 또 할머니께 또 아드님이나 뭐 따님이 혹시 있냐 여쭤보니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걸 네. 또 검색하다 보니까 그분 아드님은 저희가 찾아서 네, 전화 연결을 일단 먼저 했었죠. 세상에 경찰분들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봐도 지금 난감하네라는 생각 드셨을 텐데 정말로 침착하게 대응 잘하셨네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저 동네 주민이 몇 명인데 저걸 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찾아보면서 하셨겠어요. 그 나이대도 한번 추정해보고요. 할머니와 뭐 이제 자식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것도 추려보고 또 이름 비슷한 걸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보고 굉장히 노력을 한 끝에 이제 아드님 이름을 찾아서 연락은 취했다고 해요. 근데 네. 그런데 때마침 네. 할머니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이거 겁니다. 잘 어머니가 됐네요. 사라지셨다라고 네.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그 실종 신고 들어온 사람과 이 할머니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한 후에 이게 네. 확인이 돼서 신고자와 통화를 하고 그 따님이 불이 나게 달려오셨대요. 아하. 달려오자마자 어머니를 발견하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네. 가족분들 차지해요. 이제 혹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어르신한테 목걸이형으로 연락처가 적힌 그런 목걸이를 좀 만들어 주시면 혹시라도 이런 일 다시 생기면 안 하겠지만 이 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분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저희가 칭찬해 드릴게요. 강동서 길동지구대의 권은진 순경님을 비롯한 경찰 선후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외투를 벗어주시고 다 챙겨주신 정말 살아있는 천사분 그 여성분도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훈훈해집니다.